여러분들이 저 성명학 이론을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는데, 이 성명학 이론이 참 중구난방이에요. 이 성명 이론이 다 지 잘났다고 그러고 지 이론이 맞는다고 그러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다 돈이 원인이야. 그 돈들 욕심 때문에 말이야, 이거 뭐 이름을 바꾸면 천지가 개벽되고 죽을 놈이 살 것처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저놓은 거 3년쯤이다 다시 가면 또 고치라고 그러고 앉아있고. 자, 그래서 제가 학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물론 천기에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좋다 나쁘다라는 게 그 사람 운명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선 사람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거는 우선 심성이 첫째예요. 마음을 옳게 써야 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타고난 사주입니다. 자기 타고난 사주는 부모가 정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도 사주 그릇이 좋아야 성공하고, 또 자기 그릇이 적은데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 망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심성이라는 거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얼굴에 나타나요. 그 얼굴의 심성을 보는 게 관상입니다. 이 관상도 사실 무시는 못해요. 근데 그 관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연예인들처럼 미나 미인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잘생기고 잘못 나오고 아니라 이목구비를 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마하고 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심성이 나쁜 사람들은 이마나 눈에 핏기가 돕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살기기가 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흉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성이 좋은 사람은 우리가 사주가 좀 나빠도 거기에 맞춰서 좋은 마음을 갖고 살면은 그렇게 아주 나쁜 일을 당하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운명을 전혀 관여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나쁜 심성이 좋은 심성으로 가고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그 사람이 죽을 운명인데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운명은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운명이 나쁜 운명을 그래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그 사람의 나쁜 기운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좋은 이름을 쓰는 거고, 또 뭐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사건 같은 데서도 이름을 길에서 태어났으니까 길태다. 참 그건 나쁜 이름이죠. 얼마나 천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애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죽을 짓을 저질렀지만은 그 애는 이미 부모가 나면서 버린 애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사주는 이미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쁜 사주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다 이름까지 흉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쁘게 보는데, 그때 단순히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운명이 그렇게 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우리가 사주에서 봤듯이 태원 자체가 벌써 잘못된 애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나쁜 기운을 어떻게 하면 잘 해소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보완작용으로 이거를 써먹어야지, 막말로 얘기해서 죽을 놈을 이름을 바꾸면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값이면 그 사람을 나쁜 이름은 돈 몇 푼 들여서 좋은 이름으로 써서 같은 값이면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하는 거지,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식으로 얘기하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떠드는 그런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람의 운명은 심성이 첫째고 두 번째는 사주예요. 그 사주가 좋게 태어나야 일단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좋은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짓는 장명법이 이게 중두난방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순수하게 한글로 지느냐, 한글을 질 때와 이 한문으로 질 때의 의미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오행에 따라서 목화토금수에서 하는 게 한글 이름일 때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기역은 목, 우리나라 한글로 뭐 니은, 디귿 이런 건 화, 미음, 비읍, 수, 시읒, 지읒, 뭐 금, 이응, 토 이런 그 순수하게 한글 이름으로 할 때는 그 오행에 의해서 같은 값이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순행하도록 짓는 게 좋은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름이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갖고 오면서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 근원은 신라 때 이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신라의 이두는 한문을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원뿌리는 한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이 중국권의 한문의 중화권에서 모든 그 역사적인 기록이나 학문이 발달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질 때 한글 이름으로만 짓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사실 이름 짓는데 지금 오늘날에도 전체 아기 태어났을 때 신생할 때 한글 이름 짓는 사람이 1% 미만입니다. 다 한문을 짓단 말이야. 왜?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한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한문으로 지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여러분들이 보는 뭐 획이에요. 우리가 획수에 의해서 1획이냐 2획이냐 1, 2획은 뭐 예를 들어서 수다 뭐 2, 3, 4는 목이다 이런 식으로 그 획을 갖고 했는데 그 획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있어요. 획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획을 보면 이게 하나 둘 세 획입니다. 3획이에요. 근데 이 글자가 사실은 물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물수로 하면 이게 4획이 됩니다. 4획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이 삼수변 물수변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 획을 몇 회로 하에 대한 논쟁거리가 아주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획을 갖고 뭐 시중에 무슨 뭐 대단한 그 책처럼 맨날 그냥 신문지상에 아주 전면 광고에 무슨 운명론이다 무슨 신운명론이다. 그래갖고 청와대 이름 글자가 27획이니까 금이 강한 거니까 무슨 터가 나쁘다. 사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 획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겁니까? 원래 한문의 주역의 원리는 획을 근거로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이 성명이 같은 값이면 좋게 지는 건 틀림없지만 성명학의 맹점을 하나 얘기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이 이영기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영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한글 오행을 갖고 하면은 이게 토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야 토토목이니까 목국도 이렇게 지면 안 되는 거죠. 순행으로 하면은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한문으로 써봐요. 한문으로 쓰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렇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이영기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의 고전적인 주역의 입장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기존의 성명 이론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요거는 획을 계산하죠. 이렇게 해서 몇 획이냐, 그죠? 원형 이정 갖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햇소리예요. 획을 계산해요. 이것도 획이 얼마냐, 이것도 얼마냐. 그래서 이거 더한 거 얼마, 이거 전체 더한 건 뭐 얼마. 그래서 말년운이 어쩌고. 자, 봐요.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본다면은 토목의 의미가 되는데 원래 한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만들었던 한문이라는 걸 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이 원리를 갖고 하면 이런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이건 나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주역의 입장에서 우리가 봅시다. 이라는 글자가 이게 이 한문이라는 글자가 이게 목의 글자예요. 그죠?
이게 오얀 이자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나무의 물숫자,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글자 자체가요. 목의 글자예요. 이거는 이 글자가 이게 영화영자인데 이 글자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만드는 어원을 보면은 봐요. 우리가 궁전에 보면은 어떤 궁전에 보면 여기다 불꽃을 막 하죠. 그리고 여기 왕이 다 앉아 있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 밑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자, 화로불이 있습니다. 화로불이 있는데 불을 막 질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게 타겠어요. 엄청나게 기운이 강한.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는 이게 영화를 누리는 글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왕이 앉아서 횃불을 켜고 이 모형을 보고 그린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화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 자체는 이게는 우리가 한문의 주역으로 보면 화의 글자입니다. 화의 글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밑에 턱이자죠, 이게. 턱이자니까 토의 글자라고요. 이 안에 토가 들어가 있어. 토의 글자야. 그러면은 우리가 순수한 한문의 입장에서 순수한 오행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이에요. 왜 그래요? 목생화, 화생토 기가 막히게 순행이 돼 있죠. 글자 자체가 순행이 돼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좋은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글로 졌을 때는 이러니까 이름을 바꾸라 그러고 우리가 주역의 입장에서 한문의 의미를 갖고 보면 이거 기가 막히게 좋은 글자야. 이름을 바꾸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원래 이 장명법은 우리나라는 장명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 중국 애들 이름을 갖고 그 장명법을 갖고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중국 애들도 이름이 중국에 제일 많은 성씨가 뭐예요? 중국의 왕씨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씨예요. 중국의 이름 성이 제일 많은 게 성이 왕씨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이씨입니다. 우리나라 이씨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삼국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씨 자체가 다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왔다면 중국의 한문의 고전적인 주역의 원리를 갖고 짓는 게 맞는 거죠.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에 연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장명할 때 기준은 뭐냐? 첫째로 이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운명을 그래도 한 5%나 10%의 어떤 보탬이 되는 같은 값이면 이름을 자꾸 불러주는 거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건 다홍치마니가 분명히 좋아요. 그때 이름이라는 거는 자기의 사주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좀 좋게 해주는 거야. 좋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서 운명을 좋게 한다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가 사주 이론으로 하면 뭐예요? 자기의 용신을 보충해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목이 약하다면 목에 강한 이름을 져줌으로 인해서 그 사주의 약점을 보완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기준이 뭐냐면은 용신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명을 할 때 그 사람 사주를 안 보고 이름을 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사주를 왜 보는 거예요? 그 사주의 용신을 뽑아서 용신이 뭐냐를 갖고 그 부족한 용신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한글 오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글 오행으로 할 때 이름을 질 때 이 사람은 용신이 토다. 그러면 토가 강한 이름을 져라. 그러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은 자기의 사주의 용신을 정해서 용신을 가지고 그 용신의 기운이 강한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용신이 어떤 데는 헷갈리는데 용신을 뽑는 걸 한두 달 배워갖고 용신이 뽑히겠어요 이게? 10년씩 공부한들 여러분들도
딴 데서도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10년씩 공부하고도 자기 용신도 제대로 못 정하는 게 허다단 말이야. 용신 정하는 게 역학이론에서 가장 어려운 거고 용신만 정하면 사주는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신을 한두 달 만에 뭐 이걸 해서 그 용신이 잡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건 천벌받을 짓이에요. 즉 정확히 사주 이론을 알고 거기서 용신을 뽑아서 그거에 의해서 장명하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할 때 배웠어요. 이것 때문에 사주를 볼 때 용신도 중요한 건데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 원리가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 있던 이론을 제가 쭉 집대성에서 표시를 한 거예요. 이미 5,000년 전에 갑을병정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육식갑자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역이 나온 거고 모든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식갑자를 만들 때 천간은 우리가 음양오행, 지지는 12달이라는 계절적 변화를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다 아시지만요. 그때 우리가 육식갑자에는 갑자부터 해서 계까지 있습니다. 이때 이 갑자, 계 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64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역을 우리가 육식갑자, 갑자라는 개념이 64개의 건위천계에 해당합니다. 제일 꼭대기 있는 개예요. 그래서 갑자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 각각의 개가 64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역의 의미를 제가 나중에 육효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름도 정확히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 되겠어요? 전문가, 진짜 중국 고전학을 전공한 몇 사람 빼놓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장명의 대가래. 이거 하늘이 놀랄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십천간을 만들 때, 갑을병정을 만들 때 갑목은 뿌리야, 뿌리. 그러니까 갑목은 나무목변을 써야 돼, 반드시요. 그러니까 내가 용신이 갑목이다 그러면 갑목은 나무목변을 써야 돼. 사주 이름에서 갑목을. 근데 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은 못 바꿔도 그 다음에 글자를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 목의 기운이 강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씨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는 토지만은 이건 주역의 의미에서 보면 이건 목의 기운이에요. 이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목이 용신인 사람은 이씨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고 목의 기운이 강한 이름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숲을 임자를 쓴다. 그럼 이건 목의 힘이 아주 강한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봄이 돼서 대지 위에 싹이 올라와. 이 싹이 올라오는 게 을목인데 같은 용신이라 하더라도 목인데 을목이 용신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이게 풀조차거든요. 싹이 올라. 그러니까 을목이 용신인 사람은 목을 써도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뿌리에서 싹이 나오는 거니까 목을 써도 나쁜 건 아닌데 을목이 용신인 사람은 같은 값이면 풀초변을 쓰는 게 좋다 이거예요. 또 이것도 다 같은 의미야. 이것도 풀초변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글자들이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그 어떤 변을 쓰느냐 하는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용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주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니까. 성명 이론이 수백 가지인데 너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 성 자체가 한문이니까 한문에 맞는 기준의 주역의 기본을 갖고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을목이 용신인 사람은 풀초변을 쓰고 대지 위에 우리가 싹이 트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되고 이 뿌리가 썩지 않으려면 물이 차야 돼. 이게 임수예요. 계수. 그런데 이 계수는 이거는 비우자예요. 그러니까 계수가 용신인 사람은 비우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자변, 예를 들어서 우자 끝에다 넣든 중간에 넣든 비우자를. 그런데 임수가 용신인 사람은 물수변을 넣든가 자수를 이런 자수를 넣든가 또 우리가 물수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자가 있어요. 연자. 연자. 이것도 연자인데 이런 글자는 물론 어려우니까 안 쓰지만은 하여튼 가운데 들어가든 이 물수변이 들어가는 거.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 자자는 일본식이에요. 일본식의 여자 이름이 아들 자자. 이게 일본 애들은 남이꼬, 이런 꼬자가 다 이게 자자 아닙니까? 그런데 물수변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들 자자를 쓰는 게 안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같은 용신일 경우에는 임이냐 개냐에 따라서 쓰는 내용이 다르고 수가 용신이다 할 때는 하여튼 이 물기운이 강한 이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야 되는데 병화인데 이 병화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병화와 용신인 사람은 나를변을 쓰는 게 좋아요. 또 나를변을 쓰든지 화기운이 강한 불화자를 써도 좋습니다. 불화변이 들어가는 거. 근데 정화는 이게 초롱벌이고 달빛이고 대지 밑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물론 화를 써야 돼. 이 정화가 용신인 사람은 나를변을 쓰진 말고요. 이런 불화변을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토나 기토는요. 이거는 대지니까 흑토변을 쓰는 겁니다. 흑토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경금은 잘 봐요. 경금은 말 그대로 이게 결실을 맺은 거니까 금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용신인 사람은 금기운이 강한 글자를 써야 돼요. 금기운이 강한 글자. 근데 이왕 나왔으니까 이긴데요. 이 금이라는 글자를 봐요. 우리가 김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 오행으로 하면 잘 봐요. 한글 오행으로 하면은 목수죠. 예? 그래서 수목의 기운이 강한 글자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 이게 뭐예요? 이 글자 자체가. 금아니야, 금속이죠. 근데 이게 금속인데 수목하고 이게 정반대 개념이죠. 원금이라는 거는 이 금이란 성을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우리나라 성씨 99%가 다 뭐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거야, 한문을 갖고. 이 자체는 금이야, 금기운이 강한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김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성 자체에서 금기운이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이거는 수목에 의해서 내가 볼 때는 저거 진짜 돈 벌어 먹으려고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용신일 때는 이 경금이 내 사주에서 경금이 용신인 사람은 물론 세금변을 씁니다. 세금변을 써야 돼요. 그리고 강한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신금이 용신인 사람은 이거는 아니에요. 구슬옥기입니다. 신금은 보석이죠. 열매를 빼난 껍질이 바로 이게 씨앗 아닙니까? 이건 구슬옥변을 써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요. 신금이 용신인 사람들을 일례를 들어봐요. 우리가 진이라는 글자를 봅시다. 이건 참진이고 이거는 보석진자예요. 그러면 이런 글자 자체가 이 글자 자체가 뭐예요? 보석의 의미죠. 그래서 신금이 용신인 사람들은 이런 진 아주 좋은 글자예요. 이게 좋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또 임수인 사람은 용신인 사람은 삼수변을 쓰면 돼요. 물수변을. 삼수변이 들어가는 글자는 어느 걸 써도 됩니다. 그러나 개수가 용신인 사람은 삼수변을 써도 좋지만 비우자를 쓰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역학에서의 용신이론, 이거에 따라서 이 원리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목화용신이라고 칩시다. 이름을 질 때. 목화용신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성씨가 이시라면 이 이가 토가 아니라 이 자체가 벌써 목이에요. 이름 자체의 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화용신이가 이름 자체의 목의 기운을 강하니까 뭐야? 화의 기운이 강한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화의 기운이 강한 거는 정화가 용신이면 불화변이 들어가는 거, 불화변이 들어가는 거. 병화가 용신이면은 나를변이 들어가는 거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영자래도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금수가 용신이라고 칩시다. 금수가. 이 사람의 성씨가 김이다. 이 자체가 벌써 금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수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 영자는 이거는 이 영자는 화의 기운이 강한 글자야. 태양의 기운이 강한 글자야. 이거는 화의 기운이 강한 글자야. 근데 김영삼 대통령처럼 같은 영자라도 헤엄칠 영을 써봐. 물쓰면 이건 뭐야? 같은 영이라도 이거는 수의 기운이 강한 글자죠. 이 글자 안에 헤엄칠 영인데 물에서 수용하는 글자 아닙니까? 수의 기운이 강한 거야. 그럼 김영삼 대통령은 금수가 용신이야. 이 사람 이름이 좋은 거야. 그리고 삼자도 이게 물숫자야. 많은 삼이지만 물숫자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오행에 따라서 무슨 뭐 기억은 목이고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 이론이 맞다고 고집부터를 해요. 원래 우리 성 자체가 다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름 자체는 이런 60갑자의 10천간 12지지에 의해서 특히 10천간에 의해서 용신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맞는 화의 기운이 강하냐 금의 기운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을 보완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 말이에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정감록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감록 책이 있는데 이건 그 읽지 못하게 하는 금서였죠. 2조 때 정감록을 못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감록이라는 내용이 2조는 망하고 정씨가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그게 비서야 일종의. 그런데 뭐 작자는 미상입니다. 마찬가지야. 중국에서도 중국의 나름대로의 그 비서들이 많아요. 비서들이 많은데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주역을 만들었어요. 주역을 만드는 쾌가 64쾌였습니다. 이거는 8864, 8개를 가지고 분류를 하니까 8864, 64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64쾌에다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64쾌를 가지고 모든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보니까 64쾌만 가지고는 모든 걸 다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우리가 농번기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절기죠. 그러니까 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2절기를 갖고 했잖아요. 그때 절기인데 농번기를 했을 때는 입춘, 우수, 경칩에서 우수가 더 중요하죠. 우수가 보름 아닙니까? 그래서 24절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24절기를 집어넣으면 이 전체가 얼마가 돼요? 88. 이 88개라는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24절기를 집어넣어서. 원래 주역에서 64개인데 8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8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은연중에 중국의 학자들은 많은 이론을 정리를 하고 이름을 이거에 맞춰서 지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중국의 성명학 책을 보면 거의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책 이름이 비전체옥
장명법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 내용이 비전체욕 장명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이거를 정리를 1960년대 대만 학자가 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 중국 본토에 있던 얘기를 대만 학자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비전체욕 장명법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1970년도에 선영사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출판사가. 선영사라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원전을 발간했어요. 네? 그 작자의 동의를 얻었든 안 얻었든 모르지만 하여튼 원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전을 만들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원전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그 복사본을 하나 해놨기 다행이지요. 이 원전을 갖고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그 사무실에 놨는데 이걸 누가 몰래 훔쳐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원전이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1970년대에 선영사라는 데서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원전을 발간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1990년도에 조용학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한문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조용학 선생이 이분이 요 책을 선영사에서 나온 책을 선영사에서 나온 원전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해서 제가 드린 책이 지금 이 책입니다. 이분이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강의를 할 때 그분이 나이가 지금 한 80쯤 됐습니다. 80쯤 돼서 기력이 좀 약하신데도 내가 그분한테 연락해서 택시로 모셔다가 초빙을 해서 강의를 그때 당시에 그때 들으셨나? 못 들으셨지? 제가 이 조용학이라는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이제 이 원전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력이 없어갖고 잘 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하다가 한 30분 얘기하다 말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내가 이제 교통비 드리고 제가 강의를 이제 했는데 이분이 지금 연락처가 끊어졌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연락하고 막 그랬는데 연락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소문에 하지를 못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양반 이론을 내가 뭐 도용하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이 양반 이론도 아니고 이미 이거는 원전에 있는 걸 번역한 거거든요.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바로 이 주역의 64쾌에다가 24절긴 88쾌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장명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중국에서 이름을 질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요. 한문 이름을 질 때 지금 우리나라 이름 짓는 건 어떠냐면 만약에 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금을 몇 획, 김이다 그러면 원형 이정에서 이거를 몇 획으로 봐요? 8획으로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안에요. 8획으로 봐. 그런데 중국 애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원전으로 봤을 때 원래 이름을 질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은 굴곡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 자체에도 굴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붓글씨 쓸 때, 붓글씨 써보셨죠? 붓글씨 쓸 때 획을 갖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얘기입니다. 잘 봐요. 제 말이 틀리나 봐. 벌써 힘이 들어가는 게 달라요. 김을 쓸 때 이렇게 하죠. 붓글씨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이죠. 이렉이 아니란 말이야. 붓글씨 쓸 때 힘이 들어가는 게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도 글자에 의해서 의존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획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붓글씨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몇 획이 돼요? 16획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획을 따지라는 게 곡획법이야. 간단한 얘기로.
그러니까 곡획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글씨를 쓸 때 붓글씨 쓸 때 힘주는 핵, 붓글씨 쓸 때 힘주는 핵을 집어넣고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80년대부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조용학 씨가 90년대 이 책을 번역을 하고 난 뒤에, 이 뒤에 90년대부터 이 사람 이론을 제가 많이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검증해 보세요. 신기하게 맞습니다. 즉, 지금 이분이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사해서 드린 그 안에 있는 실증이 진짜 기가 막히게 실제로 다 이분이 다 검증한 거예요. 아주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자기가 검증한 겁니다. 이게 이분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곡획법에 의한 장명법을 실제로 제가 왜 여러분들 저 죽은 코미디언 이기동 씨라는 분 있죠? 이기동 씨가 이분한테 와서 이런 감정을 했어요. 저는 확실하게 이건 객관적으로 제가 이기동 씨하고도 내가 그때 전화 통화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곡획법으로 봤을 때 이기동 씨는 3년 안에 죽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신 3년 안에 죽는다. 절대 사업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사업을 해서 알거지가 되고 나서 죽었죠. 죽었습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든 건 실증적으로 검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봐요. 우리가 이름을 할 때 원형 이정을 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김은 획이 8이고 이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8이고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붓글씨 쓸 때 꺾어지는 핵을 갖고 하는 게 곡획법인데, 이때 이 비전 체역 장명 이론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쾌가 64개가 아니라 88개를 갖고 해요. 88개를 갖고 하는데 이 중국의 비서에서 나오는 이 얘기가 맞아요. 봐요. 같은 이름이라도 봐요. 자, 이재훈이다. 물론 제가 본명은 아니고 호지만은 호를 짓는 것도요. 여러분들 호 짓는 것도 여러분들 호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호를 지세요. 호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용신 갖고 짓는 거야. 에? 내가 목이 용신이면 목의 기운을 강한 이름. 저도 목화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니까 내 제자가 나무 목재에 나무 목변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호도 자기 용신을 보완하는 용신의 이름이 강한 걸 쓰는 겁니다. 에?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재훈이다. 그러면 제가 이재훈이고, 자, 우리 선생님도 똑같은 이름 이재훈이라고 봐요. 그때 이 사람 이름이 똑같다고 운명이 똑같겠어요? 아니죠. 이분이 태어난 해와 내가 태어난 해 다르죠. 그 공기의 기운이 음양의 기운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경인년이야. 올해 경인년에 태어난 해 이재훈과 내년에 신묘년입니다. 내년에 태어난 해 이름이 이재훈일 때 그 사람 운명이 똑같겠냐고요.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자기의 운명을 지어지는 거는 일단 태어난 해다. 태어난 해를 꼭 이 태어난 해가 육식갑자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라도 태어난 해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육식갑자에 대한 선천수를 계산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이거 봐요. 갑자서부터 육식갑자, 우리가 누구든지 육식갑자니까 태어난 해는 갑자년부터 개해년까지 있죠. 어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 거기 교재 23페이지를 보시면은 선천 생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제가 드린 교재 23페이지에 이게 조용학 씨가 쓴 곡획법 장명법 책을 내가
이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고 이 책이 절판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앞에 것만 복사해 드린 거예요. 예? 이게 이분이 있으면 내가 돈을 뭐 몇백만 원을 주고라도 이 책을 사오고 싶은데 절판이 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락이 지금 두절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도 몸이 아프셔갖고 거동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봐봐요. 자, 태어난 애가 갑자부터 60까지 있는데 이 선천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원리만 아세요. 원리만. 바로 요거 88개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자, 봐요. 역학이 뭐냐면은 천지인사상이에요. 천은 1이고 지는 2예요. 그리고 우리 이 속에서 우리 3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학에서 3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3서부터 30, 30부터 해서 59, 여기까지 요 60값자를 요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다 합하면 30에서 전부 59까지 하면 30개밖에 안 되죠. 30밖에 안 되는데 쾌는 64개죠. 우리가 주요기 쾌는. 그래서 숫자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60값자를 64개에다 맞추는데 30부터 계산했어요. 왜 30부터 했냐면은 이건 하늘의 숫자니까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30부터.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가 이게 이 64개에 의하면 이게 권위천개예요. 네? 권위천개입니다. 권위천개고 이게 금쾌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금쾌입니다. 금쾌면은 3, 4, 5인데 우리가 그 다음에 6, 7, 8쭉 있겠지만 이건 후천수인데 예를 들어서 수목은 3, 4는 금, 화토는 5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4 금수가 4. 그래서 이 권위천개, 갑자는 권위천개에 해당하는데 이게 금쾌이기 때문에 4. 그 다음에 24절기를 집어넣는데 즉 1년 12달 아니에요? 12달에 절기를 집어넣어요. 12달에 절기를 집어넣는데 숫자는 10까지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개가 권위천개가 12월 개다. 권위천개가 이제 우리가 주역에서 보면 그 월캐가 있습니다. 월캐가 나중에 알게 돼요. 12월캐다 그러면 이게 10이 넘어가니까 이걸 띄고 2. 그래서 42. 42가 갑자의 선천수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 60갑자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리만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 23페이지에 거기 처음에 이 선천수 우리 60갑자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태어난 해, 이 선천수예요. 이 숫자에다가 플러스 자기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 근데 성이 이씨든 김씨든 그러면 만약에 김씨다. 근데 일반 핵으로는 8핵이지만 곡핵으로 보면 뭐예요? 16핵이에요. 곡핵으로 하라는 거예요. 곡핵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옥길이다 있다면 이 옥은 몇 핵이에요? 곡핵으로 지금 10이에요. 10핵. 그 다음에 길은 13 이렇게 곡핵으로. 그래서 자기 태어난 선천주 만약에 갑자생이다. 그러면 42에다가 요거 16도 하고 요거도 하고 요것도 해. 다 도안캐 이 값. 그런데 자 봐요. 64캐에서 24절개 88개를 하는데 우리가 이 숫자가 태어난 해 이 숫자가 고유번호 이거하고 다 더하면 어떤 경우도 60 이하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60부터 해서 147개까지 이게 전부 뭐냐면 88개가 됩니다. 60부터 해서 147개까지 그 주요 회의 내용을 적었는데
만약에 이걸 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 태어난 선천수에다가 곡획을 다 더했어요. 곡획이라는 건 북글씨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프린트물을 드리면서 모든 한문에 곡획을 다 적어드렸지요. 이걸 더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48캐가 나왔다고 봐. 만약에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만약에 160이 됐다고 봐. 이게 핵이 160핵이다. 그러면 160부터 147개까지 있는데 147이 넘잖아요. 넘잖아. 그럼 요때를 88로 빼요. 전체가 88개니까. 88을 빼면 뭐야? 72가 160에서 81을 빼면 72가 나오죠. 그 72가 요 사람의 쾌예요. 72쾌. 그 72쾌를 보고 71쾌의 내용이 내가 태어난 갑자년이다. 그거와 잘 맞으면 좋은 이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쾌를 60회부터 여러분들 60회부터 우리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40페이지를 보세요. 40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름을 질 때 자기가 태어난 선천수 다시 한번요. 자기가 태어난 선천수 그 다음에 자기의 획, 곡획, 이름 이걸 다 더해서 60획이다. 60곡획이다. 그런 사람은 64회 우리가 흔히 주역에서 하는 64회에다가 24회 절기를 집어넣어서 88개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내용 중을 하나하나 적었는데 그게 60회를 보면은 그 60회가 64회 제일 첫머리에 권위청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좋죠. 60회 내용을 봐요. 좋잖아요. 60회의 내용을 보면 거기 한문 쾌상이 나오면은 장안대도에 득이충북 기가 막히게 좋게 돼 있잖아요. 한우를 나누고 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60회가 되었다면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이다. 그 이름을 써라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이 중국에서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러한 비전 체역 장문법에 의한 곡해법 이론입니다. 우리가 장명을 하는 게 장명한 이론이 모든 이론이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도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원리의 장점은 뭐냐면은 주역에 근거했다는 점이에요. 주역에 근거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의 영을 안 따져요. 예를 들어서 김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목이다. 근데 아니에요. 한문의 원뜻을 보면 금은 김씨는 금기운이 강한 이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 한문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형 이정에 의한 회귀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과정은 굴곡이거든요. 그래서 북글씨 쓰는 그 필력 가지고 획을 계산하라는 게 곡해법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준 책의 내용을 꼭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거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런 그 단순한 한글 오행으로 안 맞아도 곡해법이 맞으면 곡해법으로 쓰세요. 그게 더 타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명학은 자기 사주를 보완하는 거니까 무조건 용신을 찾아서 이름을 질 때 이 용신을 보완하라. 이게 첫째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장면 이론은 용신을 보완해서 그 사람 운명을 보충시키는 거지 이름을 바꾼다고 그 사람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나쁜 기운을 이름으로 좋게 개선시켜줘요. 그러려면 뭐예요? 용신이 들어가야죠. 용신의 울은. 그러니까 무조건 용신을 찾아야 돼요. 그때 용신을 찾을 때 갑은, 목, 을은 불초변. 그걸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호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물수변이나 금기운이 강한 근데 같은 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신금이다. 그러면 구수록변을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기 용신에 맞는 이름을 짓고 호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려운 한문은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한문은 쓰지 말 것. 이것도 맞아요. 남들이 못 알아보는 한 글자. 에? 남들이 못 알아보는 하는 걸 많잖아요. 어려운 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자문을 넘어서 삼천자 글자 범위 내에 있어야지요. 그냥 얼토당토하게 그냥 전혀 이름도 모르는 글자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자예요? 일반 공부 좀 한 사람은 이게 환자인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이게 구자인지 환자인지 알아 이거? 그렇잖아요. 남들이 못 알아보는 글자는 쓰는 게 아니에요. 왜 하고 많은 글자 중에서 왜 남들이 못 알아보는 글자 써요? 어려운 글자는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에 이게 세 번째. 쓰지 말아야 할 한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자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뭐냐? 사람 인변을 쓰면 안 돼요. 이름을 쓸 때요, 꼭 아세요. 이름을 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인변을 쓰는 거, 자, 김대중이다. 사람 인변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김대중 고인이 된 대통령께서 이게 나쁘다는 걸 알고 강릉에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이걸 이렇게 바꿨어. 사람 인자를 빼버렸어. 그러니까 됐어요. 근데 왜 한문에서 사람 인변을 쓰지 말라고 그럴까요? 자, 우리는 누가 배반하죠? 항상 배반하는 게 누구예요? 그래요. 사람이 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인변을 쓰면 걸리는 게 많고 누구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인간이 동물 중에서 제일 못된 게 인간이에요. 아주 그냥 뒤통수 치고 뒤에서 말해요. 겉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걸 권력을 놓고 할 때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회란 말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 인변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 인변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성을 쓰는데 만약에 이렇게 쓴다. 만약에 김성 아다. 이것도 사람 인변이에요.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지 말아야 할 글자들을 그 다음에 배반당할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 글자 자체에서 배반을 당할 글자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쓸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말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글자가 발을정자예요. 여러분들 발을정자로 이름 쓴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은. 대통령이 될 사람은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빠요. 이 글자를 잘 봐. 파자를 해봐요. 파자라는 건 뭐냐면 글자를 풀어보는 게, 한문은 꼭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글자를 보면 봐요. 이게 아래 하자. 아래 하자에다가 밑에서 저지하는 뜻이죠. 부하가 나를 막는 글자예요. 옛날에는 왕이 독재를 하니까 밑에 있는 신하가 그걸 못하게 막아야지만 올바르게 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게 올바를 정자가 된 거죠. 그럼 이 글자 자체는 부하가 나를 막아.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호를 장명할 때 발을 정자가 들어가 있는 상호가 있나 보세요. 이거는 부하가 나를 배반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근데 그런 글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반하는 글자를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흉상을 표시하는 거. 흉상을 표시하는 글자들. 막말로 해서 흉한 글자. 그러니까 글자 자체에서요. 글자 자체가 흉한 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흉한 글자들. 여러분들 제가 그 책에서 제가 드린 우리 교재 프린트에서 265페이지를 보면은요. 265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불길한 한자들을 쭉 적어놨죠.
그거를 참조하세요. 그런데 맨 뒤에 불결할 글자들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꼭 참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꼭 연연하진 마시고요. 그걸 되도록 그걸 쓰질 않는데요. 곡해법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캐가 나오면 써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순할 순자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봐요. 잘 아세요. 수가 용신인 사람, 임수가 용신인 사람은 이 순자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이 순할 순자인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 이게 내천자가 들어있다고요. 이 글자가 아주 그 물을 잘 표시하는 글자예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아는 사주가 맞다면은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가 금수가 용신인 분이에요. 예? 이순자 여자가 이순자라고 이렇게 쓰죠? 이분이 금수가 용신이에요, 사주가. 근데 이 이름자가 다 뭐예요? 다 금수로 돼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글자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한글 오행들 이름 짓는 여기 지금 시중에 장명서라고 차리고 있는 그 날탱이 같은 놈들은 다 이거 이름이 아닌 나쁜 이름이라고 그래. 이 사람이 영부인이 됐어. 뭐가 나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사주에서 이 사람이 금수가 용신이니까 좋은 거야, 이게. 이거만큼 좋은 숫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용신에 의해서 좋을 때는 그냥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 학문을 하려면 고집을 가져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성명 철학을 가지세요.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혹세무민을 하면 안 돼요. 그거 맞지도 않는 거 뭐 지이론이 맞다. 한글 이름을 질 땐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이름 자체가 한문이야.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 각각의 원 의미를 알고 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이박 제일 많은 게 박씨예요. 이 박이란 글자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 한글 이름이 얼마나 모순이냐면 박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수고, 이거는 뭐예요? 목이죠. 그러니까 수목이니까 이 글자가 이 자체는 목이에요. 목. 나무 목변에 여기 복보자가 들었어요. 나무가 많이 있으면 좋다는 뜻이에요. 박자가 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씨를 봐요. 신씨. 그러면 신씨는 어떻게 돼? 이건 금이고 이건 화죠. 그러면 화극금을 하니까 이 신씨 가진 사람은 다 망한단 말이에요? 말 같은 소리래. 그럼 신씨 가진 사람 다 망해요? 한글 이름으로 하면 이건 화극금이니까 이 신씨 가진 사람은 이름 잘못 지으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신씨 중에서 총리된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말 같은 소리래죠. 그거는 이 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뭐예요? 금기운이 강한 글자야. 납신자 아니에요. 금기운이 강한 글자야. 그러니까 금기운이 강하다는 걸 가지고 여기에 용신을 찾아서 곡해법에 따라서 이름을 지면은 그럴싸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오행에 따라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제 원리, 제 이론이 물론 이걸 제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나온 원전을 조용학 씨가 번역을 하고 제가 그거를 검증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주역을 전공을 하고 알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 이거를 프린트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름 줄 수 있죠? 그리고 그 쾌상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이 쾌상을 꼭 적어주세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주역회에서 나왔다. 근데 왜 88개냐? 이 64개에다가 24절기를 더 집어넣어서 88개가 된 거예요. 그 쾌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장명이론이 무수하게 많지만은 저는 제가 주역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 원리를 저는 고집하는 사람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요.